어디가 더 잘하는지 서로 간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코바디스는 유사한 지표를 통해서 해당 기업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상호 간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또경입니다. 네, 오늘은 에코바디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코바디스는 ESG 평가 중에서도 공급망 평가에 특화되어 있는 평가 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공급망이라고 하면은 사실 별로 와닿지가 않아서 조금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뭐 현대기아 자동차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가 있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현대모비스라거나 아니면 뭐 만도라거나 아니면 그 외에 뭐 조그만 톱니바퀴를 납품하는 업체도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작은 기업부터 시작해서 큰 기업들까지 현대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을 공급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넓게 나아가면 밸류체인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서플라이 체인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보통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정확하게는 공급망이라고 하죠. 근데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실제로 에코바디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 물건을 사는 사람이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작은 이제 공급망들한테 우리가 CSR 또는 지속가능 경영을 잘 실행하고 있어요, 또는 잘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서로 매칭해주는 중개평가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코바디스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 바이어들, 대기업들, 이제 사는 기업들이 있겠죠.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가 이제 좀 우리 물건을 좀 사고 싶은데 기왕이면은 좀 이렇게 인성 괜찮은 ESG를 잘하는 그런 기업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는 바이어 말고 이제 파는 사람들 있겠죠. 이제 서플라이, 이제 공급업체들은 우리가 좀 그래도 CSR이나 이제 ESG 평가를 굉장히 ESG 평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어필하고 싶어요 하는 욕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운데에서 서로의 니즈를 충족시켜서 중개해주는 사이트가 에코바디스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마 대부분 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우리 서플라이 입장에서, 공급하는 협력사 입장에서 에코바디스를 평가받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보통 에코바디스가 왜 이제 좀 활성화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라거나 만도같이 좀 큰 기업들은 우리는 CSR, ESG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사람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있어서 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서 열심히 자랑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조그만 업체, 톱니바퀴를 만드는 업체라거나 뭐 전구 하나 만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없고 당장 물건 팔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바디스가 딱 정해져 있는 진단 지표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협력사들한테 던집니다. 그리고 모든 협력사들은 이제 비슷한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150개 업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21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데, 거의 세부 문항들은 이제 기업 규모라거나 그다음에 뭐 이제 국가별 상황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동안은 그 CSR 또는 ESG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막 지표들이나 뭐 이런 뭐 이상한 DJS 써서 듣도 보도 못한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에코바디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사항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평가 기준에 대한 객관성이라거나, 또는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바이어들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글로벌 기업들이 뭔가 물건을 사려면 어떤 기업하고 뭐 물건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계약을 할 때 어디가 더 잘하는지 서로 간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코바디스는 유사한 지표를 통해서 해당 기업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상호 간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에코바디스의 최고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가지고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면서 은메달인 데는 그래도 중간 이상 꽤 잘하는 기업이니까 얘기하고는 하도 됩니다. 동메달은 이렇게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거래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동메달 이런 메달이 없는 업체하고는 가급적 거래하는 거 이렇게 ESG에 대한 관련된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툴을 주는 게 에코바디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작은 기업이건 큰 기업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어떠한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게 에코바디스다. 그리고 이거는 뭐 ESG 평가, 다른 DJSI라고 나와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소규모 기업들도 받고 특히 글로벌 기업들, 바이어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중간에서 중개 서비스를 해주는 평가 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왜 이 에코바디스라는 게 좀 더 뭔가 유명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여러 가지 협력업체 관련된 사고 난 거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보자 어디 보자. 그 예전에 나이키 보면은 이 파키스탄 아이가 이렇게 축구공을 꼬매는 사진 하나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하청 공장의 노동 착취가 이제 폭로가 됨으로써 영업이익이 37%, 주가가 완전 거의 반토막이 났었죠. 그 정도로 심각한 적이 있었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가속 페달 납품업체가 부품 결함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애플은 유명하죠. 팍스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가 자살하거나 또는 공장 화재 폭발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 주가 하락이 있었던 적. 예전에 막 그 스티브 잡스 살아생전에 막 스티브 잡스 악마로 이렇게 그려놓고 막 이제 데모하고 그런 데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공급망,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킴에 따라서 이제 그 모기업, 즉 원래 바이어들도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아이가 잘못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죠? 주로 부모님한테 책임을 묻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잘못한 거를 부모님한테 책임을 묻는 것처럼 우리 그 기업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밑에 보시면은 그 91%의 기업이 구매할 때 CSR, 지속 가능 경영이나 또는 사회 책임에 관련된 내용들을 고려해서 구매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서 공급망, 자체 회사 내 윤리 경영이 아니에요. 공급망들이 윤리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윤리 강령을 정해서 설정해서 이제 공급망들에게 협력사들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기업들이 58%가 지금 현재는 좀 더 넘겠죠. 이게 아마 작년 기준이니까 좀 더 아마 높을 겁니다. 그 다음에 CSR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 기업에 납품하려면은 이거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라고 이 지표를 에코바디스처럼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런 경우죠. 근데 요런 우리 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거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 기업에 맞춰서 만드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요거를 협력사들한테 교육시키는 것도 힘들죠. 그런 것들을 좀 더 단축시켜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에코바디스라는 툴이고 이렇게 이제 3자 평가 툴을 사용하는 기업들도 절반 가까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에는 협력사들한테 우리 기업들한테 지속 가능경이나 CSR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게 있고 이렇게 우리가 들어본 만한 기업들 코카콜라라거나 뭐 로레알이라거나 네슬레라거나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죠. 존슨앤존슨이나 미쉐린 뭐 르노 삼성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공급망한테 우리 협력사한테 우리 회사에 납품하려면 에코바디스 몇 점 이상 받아오세요 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에코바디스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에코바디스를 우리 기업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생긴 거죠. 결국에는 에코바디스는 공급망을 평가하는 툴이다라는 게 정답인 거고요. 공급망 평가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로 공급업체가 현황 자료를 제출하게끔 하는 자료가 있어요. 한마디로
어디 뭐 기업들이 입찰할 때, 계약할 때 처음에 그 사회적 책임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게끔 하고,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이걸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게끔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EU에서 만든 ROHS, 유해물질 제한 지침.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시험 성적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전기 전자 제품에 대해서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형식으로 무조건 이거를 지켜야만 우리 회사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하는 게 이제 1차 방법이고요. 그 외에 이제 2차 방법 중에서도 2자 평가, 3자 평가 이렇게 있습니다. 2자 평가, 3자 평가면 좀 말이 어렵죠. 2자 평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처럼 그냥 이제 뭐 자체적인 환경 인증 제도라거나 자체적인 윤리 강령 같은 것들이 있어. 그거를 무조건 지켜서 요거에 대한 현황 설명서를 내세요. 또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매길 테니까 요 점수의 일정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 회사에 납품할 수 없습니다 하는 형식으로 이제 각 삼성전자와 협력사 또는 뭐 LG전자나 소니 같은 이제 대기업과 협력사, 바이어와 협력사가 이제 상호 간의 평가를 하는 것을 이제 2자 평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 3자 평가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에코바디스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걸로 RBA, 예전에 EICC죠. 분쟁 강물 관련된 내용들인데, 뭐 이거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오늘 에코바디스 관련된 내용이니까. 나중에 RBA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존한 인증제도를 활용해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급망을 관리하거나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가 모두 교육시킬 필요 따로 없고, 그냥 홈페이지 가서 보면은 다 교육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평가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한마디 돈만 내면은 이런 기업들 몇 점 이상 되는 기업들을 찾고 싶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쪼르륵 받아가지고 이제 공급망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에코바디스 문항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에코바디스가 문항을 보더라도 이게 도대체 뭘 올리라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바디스 문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